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다는 건지, 주 69시간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로에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주 69시간 제도. 사실 주 69시간 제도는 없고요. 주 40시간에서 12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주 69시간 제도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무회의 절차로 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기자회견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죠. 정영근 대표님, 어제 이정식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예,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개혁 방안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한 연장 근로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거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출되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60시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가 사실은 이제 입법 예고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저께 이제 코멘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제 뭐 어저께 이정식 장관 이야기는 비교적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나. 첫 번째는 이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한 311시간 정도, 날짜로 따지면 한 39일 정도 많은 1900시간대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이거 뭐 방향과 관련해서 비교적 이제 조금 방향을 잡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강권도 챙기겠다. 그래서 뭐 이 가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도 챙기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이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뭐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절차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6,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 그리고 또 심청 면접 조사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4가지 정도를 했는데 비교적 뭐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방향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69시간을 할 수 있게 뭐 근로시간을 연장한다 이렇게만 좀 받아들여졌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건강권도 함께 찾겠다. 그리고 6,000명 한다고 했어요? 설문조사? 6,000명. 자, 제도 개편을 위해서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을 들었을 텐데. 자, 6,000명 설문조사 어떻게 이게 하겠다는 이유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상 6,000명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입법 예고가 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행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는 물론이고 MZ세대, 국민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겠다. 지난번 처음에 발표한 후에 왜
MZ 세대들하고 대화를 네네. 하면서 갑자기 좀 MZ 세대들로부터 좀 반발을 네네. 샀잖아요. 그럼 이번 6천 명 설문조사가 뭐 조사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뭐가 좀 달라 어떻게 될까요? 6천 명이나 설문조사. 사실 뭐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6천 명과 관련해서. 그런데 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는데 사실상 모집단이 전 국민이 되는 셈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뭐 모집단이 전 국민 정도 되는 상황에서 표준 뭐 1,000명 이상 되면은 사실은 1,000명이나 6천 명이나 예. 뭐 결과에 있어서 큰 유의미한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나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뭐 들어주겠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하실 때 전체적으로 뭐 여론이 한 56% 정도가 근로시간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6천 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든 이제 노동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어느 정부 때나 그런 유혹이 있다 보니까 이제 6천 명이나 의욕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 제대로 뭐 그 정부 말을 그 6천 명을 수용하느냐?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미 상당 부분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늘리는 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어떤 정책적 믹스를 찾는 것은 좀 중요하지만 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뭐 하지 않는 나머지 연장하는 안은 유효하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연장하는 그런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기는 그렇죠. 좀 어려울 그러니까 것이다. 조금만 부과하면 이제 새로 고침 노동조합이라고 MZ 노조가 했는데 그때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4시간 하다가 30시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좋다. 그런데 뭐 64시간 하다가 50시간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청년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참 설문조사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예.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건 나온 대로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할 건지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요. 아까 정 대표님이 주신 말씀에서 전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대표님 말씀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대기업은 사실상 포함이 될 필요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또 이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환영하는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소상공인들.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MZ세대 아까 새로 고침 노조 같은 경우라든지 실질적으로 나이 들어는 뭐 X세대도 마찬가지인 게 근로시간을 또 줄이고 싶은 게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6천 명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계층화를 시키고 어떠한 유효한 우리가 정보라든지 유효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달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노사가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대상을 어떻게 할 거며, 질문을 어떻게 만들 예. 거며,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 설계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근로자, 노동자들한테 설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 기업에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층화돼서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예. 이건 설문조사 하나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라. 처음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속에서는 이제 여론 수렴을 다 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인데 그걸 좀 반영하겠다. 그걸 실행하겠다는 거겠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식이든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현재의 권력이 원하는 어떻든 간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유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원전 관련한 공론화 조사도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연금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4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다가 지금 그것도 표류된 상태지만 3월에서 4월 사이의 일정 중에는 보면은
공론화 시키는 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뭐 한 500인 이상의 이 시민들을 뽑아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든 안이 정부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안이 제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래서 전문가만이 아니고 전문가 플러스 노사 또는 뭐 당사자들 이런 것 풀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서 네. 좀 의논해서 문제점이 뭔지 반영하고 그걸 갖다 입법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뭐 양노총은 아직도 장관이 만나고 있지 않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현재 노무장관이 아직 안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만나지 않고 있고 이제 뭐 MG 노조하고만 주로 대화하거나 또는 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노동 뭐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구조로 가지고는 사실은 쉽게 계획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을 열고 가슴을 열어야지 아마 계획에 조금이라도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정식 장관 얘기로 보면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실시간을 원래 좀 줄이는 거였다. 개편안이 노동 실시간을 지금 69시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시간은 줄이는 거였고 지금 앞으로도 그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 그게 실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금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처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근로를 69시간, 64시간 할 수 있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삶의 질 측면이라든지 워라밸을 중시하는 뭐 저는 MZ세대라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중년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적게 하고 싶은 게 전반적인 상황인데 시간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특히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예. 리모트 워크라든지 예. 하이브리드 워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복귀하라 그랬을 때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예. 대면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다가 근로시간을 더 얹어서 노동개혁의 첫 번째 단추로 꿰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 그래요. 예. 뭐 정말 홍보가 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간을 적게 해야 된다는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어긋난다. 이렇게 단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내용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네. 홍보를 잘못한 건지. 그 이제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든지 또는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가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미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학력 수준도 높고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다 계산해봐요. 아 그럼 내가 몇 시간 계산하고 몇 시간 쉴 수 있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기절 근무표 이런 것들이 누가 뭐 어디 뭐 노총에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게 공감을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뭐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미뤄야 되는 일로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노동개혁 잘못되니까 홍보가 잘못됐다. 국민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또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교육개혁 한다고 해가지고 예. 5세 학교 입학하자, 초등학교 입학하자 했잖아요. 꺼냈다가 예.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세스 관리를 잘못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자신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관련해가지고 예. 이걸 갖다 주무하고 있는 용산의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그걸 네. 주무적을 다 하고 있는 수석은 뭐 누구? 사회수석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5세 입학 문제, 입학 문제. 노동개혁 문제도 지금 저쪽 연금개혁 4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4월 말은 구사하고 구조개혁으로 전환돼 가지고 아무 일도 지금 안 진행되고 있지 아주 않습니까? 중요한 걸 다 총괄하는 게 지금 사회수석인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국민 여론과 대단히 민감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최소한도 중산층의 삶, 서민들의 어려움 이를 갖다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냥 하려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과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고용, 노동, 연금 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주 69시간 프레임으로 지금 꼬였는데 실제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조금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MZ 세대, 청년 세대 같은 경우도요. 예. 저도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둔 뭐 학부형으로서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로 쪼개기 알바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급여가 충분치 않고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임금 체계가 지금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추가 근로를 하고 싶어도 추가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년 세대 그리고 X 세대라고 해서 뭐 근로를 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나는 뭐 단기간에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들 그리고 예. 중소기업에서의 기업체 사업주 같은 경우는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중소기업들 같은데 인력이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일감이 많이 들어오면 네네. 기존에 있는 인력이 뭐 52시간을 넘게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게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법으로는 이제 못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52시간을 도입하면서 약간 우려가 나타났고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우회하는 우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탄력 근로 시간제가 작년 8월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탄력 근로시간제. 네네. 예. 그래서 노사 합의 사전에 노사가 합의만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6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네. 선택 근로 시간제도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이제 3개월로 이렇게 늘려놨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면서 특별 연자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갖다가 많이 풀어줬어요, 요건을 갖다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별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게 뭐 돌발 사항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말씀하신 업무량의 폭증이라든지 또는 R&D 연구개발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19년에는 특별 연장근로 신청한 게 908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4,000건, 2021년에 6,4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탄력 근로제를 한다든지 또는 뭐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외로는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이 숨막힐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약간 뭐 정책적 믹스 이야기하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넘어간다. 이런 사람들 이런 근로자들까지 꼭 뭐 시간에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또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시야공단이나 뭐 인천에 뭐 이런 남동공단에 이런 데들 어려운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을 좀 늘리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장려 세제, EITC를 좀 더 지원하고 이래서 그들의 소득을 높이고 좀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믹스해서 가면 되는데 네. 너무 그 단일하게 해가지고 69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조금 문제였지만 어떻든 우회로는 지금 현재는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을 까다롭게 관리하는 걸 좀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다. 탄력 근로 시간제, 선택 근로 시간제, 특별 연장 근로제라는 우회로가 있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느냐. 하지만 이런 우회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그래도 연장 근로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게 중소기업 중앙의 또 공식적인 요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비율이 실제 대기업보다 훨씬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소상공인 경제에 의존돼서 사람의 경제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단축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더라도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직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업종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업종과 직종에 대한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수주 같은 게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 수주가 거의 매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고 경직된 부분 같은 경우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탄력 근로 시간제나 선택 근로 시간제를 좀 더 대상 업종을 좀 넓게 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넓게도 하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율권, 노사 간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면은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그 안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되겠죠. 이 69시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더 일하는 거는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원칙으로 하는 건데 네. 뭐 근로자들이 볼 때는 힘이 약하다. 네. 약자니까 뭐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가 원하면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정말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 조직률이 14.2% 정도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노조 조직률. 예. 그리고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46.3%입니다. 예.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0.2%밖에 안 돼요. 노동자 조직률이. 사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조가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구조 속에서 노사 협의라는 게 쉽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탄력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래 보면 사전에 노조하고 협의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막 힘들다고 이 사용자들이 말씀하시면서. 근데 특별 연장 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예. 이건 노조하고 합의가 필요 없거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한쪽으로는 이제 좀 성숙되지 못한 노사관계, 뭐 그냥 내 시키면 일하지 뭐 이런 구조들과 관련한 문화적인 좀 변화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의견에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예. 사실은 기업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 쓰는 것도 이 환경이라든지 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에서도 요즘 그럼요. 젊은이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경영자들이 오히려 네. 젊은 근로자들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은 좀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정도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당장 일손이 모자라는데 네. 그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없은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설문조사 그 이후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기국회에 지금 법을 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잖아요. 네. 정 대표님 뭐 그 노동개혁 잘 많이 지켜보셨는데 네,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네, 네.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사실은 앞에 안 보이고 길을 잃었습니다. 잃었다. 연금개혁 길을 잃었는데 노동개혁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 근로기준법 조금이 바뀌어도 전체 노동자들이 2,7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가석까지 합치면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뭐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어떻게 한몫에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좋아졌다. 이런 것만 봐도 국민들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죠. 아직도 노사정 대표자가 모이는 경사노위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직 한 번도 안 네네. 했어요. 김문수 위원장 계시는 곳. 네네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실종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민주노총이야 원래 뭐 안 들어오니까 그렇더라 해도 한국노총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 그리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여성 포괄하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조금 사회적 합의도 시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길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현재의 여야 구도 속에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입법안으로 그게 통과된다. 그럼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제도 개편 노동개혁 1호 과제인데 우리 정 대표님은 보기에 길을 잃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노동개혁 관련해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사단체 협약에 이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인데 이걸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용세습. 이 현대판 뭐 음서제라고 해야 됩니까? 노동 음서제라고 해야 될 텐데 혹시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회사 가장 큰 문제인지 교수님 보기에? 사실은 이제 63곳을 적발을 했는데요. 63곳이나?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회사도 이런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어요? 예.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조항, 뭐 재직 중 질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채용까지는 우리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년 퇴직자라든지 25년 이상 근속한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선 채용을 한다. 이런 조항 자체가 지금 아예 박혀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대로 있다. 예. 근데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조항이 있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채용된 적은 최근 없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에 없어요? 잘 모르죠. 슬쩍 채용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슬쩍 됐다 그러면 저희가
뭐 없어요? 얘기하기는 왜 어려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네. 있습니까? 예. 자신 뭐 정 대표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아유, 주시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사실은 이제 초기에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조업 산업 현장에 되게 산재도 많았고 노동 시간도 길었고 힘들면서 막 다치가지고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산재로 이렇게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가로사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의 복지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장기 근속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회사들 지금까지 조금 남아있지만 뭐 장기 근속자들 금 한돈씩 주고 5년, 10년, 15년 이런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사무금융위원장 할 때 금속노조위원장한테 이 문제 터지고 나서 이야기해서 밤에 가서 정리하고 와라. 도대체 이게 별로 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지 않냐. 안 좋지. 예를 들어서 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기 아들 다 가고 우리 사무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우리 애들 다 가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냐. 그치. 정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도 생각보다 또 조합 집행부들은 동의를 해요. 근데 네.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주다 보니까 안 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2019년에 없앴어요. 현대차는. 그런데 기아자동차를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게 63개였어요. 예. 그중에 54개가 없애고 50세고. 예, 뭐 세 군데는 뭐 아예 없앨 수 없는 구도고 나머지 이제 8개가 남았는데 네. 이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는데 단체 협약 시기가 도래해야지 서로 합의를 협상을 해서 없앨 거 아닙니까? 아, 단체 근데 협약 그 시기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기아자동차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울산에서 700명 뽑고 있는데 너무 뭐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세상이. 기아자동차에서 없었다고 하는데 네. 일부 보도를 보면 기아자동차 노조가 네. 직원 자녀의 채용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는 있었죠. 그거는 이제 노사 합의해가지고 누구를 채용해 그런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몇 명이 일탈해가지고 몇 뭐 명이? 계약직 뭐 뽑는데 이럴 때 개입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일탈이지 합의에 의해서 사측이 동의해가지고 들어간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 개인의 일탈입니다. 정확하게 개인의 일탈이고 그것도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죠. 예. 근데 이 문구는 사실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예. 정말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지 예.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 전세 사기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왜냐하면 진짜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 중에 남아 있는 데가 8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 다 단체 협약 돌아오면 없앤다는데 이게 없앤다는 마치 예.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저는 거죠. 또 정 대표님 말씀에 이제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게요. 예, 뭡니까? 사실은 이제 금속노조가 사실 1월 31일 날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 수정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수정하라고. 예. 빼라고 아예 없애라고. 예,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가족 채용에 대한 것은 단체 협약 조항에서 수정하라고 결정했고 내렸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수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서상이라든지 이런 상에서는 수정을 했는데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비리로 뭐 노조의 비리가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권리를 누렸던 지위를 누렸던 부분에서 그런 행동이 있을 수가 근데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이 채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걸 노조 간부 개인이 할 수 있을지 노조의 어떤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 그래서 뭐 예.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엄벌에 쳐야 된가 생각하고 예, 이게 큰 법적으로 문제 채용과 아닙니까?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치가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노사가 뭐를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채용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노사 합의 이 단체 협약 조항에 해가 노사 합의해서 채용하고 이런 사례들은 없었다 이제. 예, 그런 건 예, 없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들이 특히 각성해야 될 게 이제 노동조합이 과거엔 약자 시대일 때 눈 감아줬어요. 이런 문제들도. 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이 특히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사회적 약자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력, 나의 임금만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고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이나 건강권, 생존권 지키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질타를 당하는 겁니다. 이 고용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법을 안 만들어도 현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가 이게 또 있겠죠. 손방망입니까? 예. 500만 원 정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막말로 이럴 수는 있죠. 벌금을 내고 저라도 이럴 수 있겠죠. 벌금을 내고 고용세습이 가능하다면 이 모든 것이 처리될 수 법적으로
이 이상의 지금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법적으로 예. 처벌 조항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가 하긴 했는데 예. 누가 그 차 사겠습니까? 그런 일 하면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절대 안 하고 빨리 기아자동차 예. 노사 교섭 시장은 바로 오래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예. 절대 뭐 과거에 없앤 것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들께 사과도 드려야 되고 미안하지만 앞으로 현장에서는 작동도 안 되지만 빨리 없애야 되고 없어질 겁니다. 정 대표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예. 괜히 그렇게 했다가 기업 전체 이미지, 그럼요. 브랜드 그럼요. 이미지는 만약에 채용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면 기아자동차가 하고 있다면 뭐 말씀하신 고객이 차를 사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 채용 신청을 하겠습니까? 빨리 하루빨리 있다면 근절돼야 할 거다. 대통령도 그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용세습 문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편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